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밤동아TV에서는 8편의 옛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꿩 눈에 화살을 꽂아 벼슬자리를 얻은 어느 무인의 이야기, 비단 잎사귀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7자매 중 막내의 이야기, 그 옛날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당나라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였던 최치원의 일화 등 재미와 교훈이 있는 8편의 옛 이야기 들으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꿩 눈에 꽂은 화살. 옛날에 신수가 훤하고 지능이 뛰어난 무인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끌어줄 사람이 없어 묵과에 급제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관직을 얻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내어 살아있는 꿩 한 마리를 샀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꿩 눈에 화살을 꽂은 다음 명망 높은 정승집 후원에 던져놓고는 급히 대문 앞에 이르러 내 꿩이 대감댁 후원에 떨어졌으니 돌려주시오. 라고 크게 외친 것이지요. 사랑방에 있던 정승이 듣자니 하인들이 떠들썩하게 짓거려대는데 참 이 어른 활솜씨가 대단하시구려. 어찌 이렇게 꿩의 눈을 맞힐 수 있단 말이오? 라고 감탄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궁금해진 정승은 겸인을 시켜 그 꿩을 가지고 무인을 들게 했답니다. 불러보니 과연 꿩은 눈에 화살을 맞았고 무인의 인물도 범상치 않은 것 같아 몇 마디 물어보니 대대로 내려오는 무인 집안에 언행도 반듯했어요. 그래서 집에 두고 기회를 보았다가 한 자리 얻어주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정승집에 머물게 된 무인은 어찌나 열심히 일을 하고 정승을 성심껏 받드는지 크게 신임을 받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무인은 어디서 선전관 자리 하나 비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정승에게 대감마님, 듣자옵건대 이번에 선전관 자리 하나가 비게 되었다 하온데 어려우시겠사오나 서찰 한 통만 보내주셨으면 하옵나이다. 라고 해서 정승이 병판에게 서찰을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내정된 자가 있으니 다음 기회에 보자는 병판의 답장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 무인은 곧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 정승집 종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네, 지금 당장 이 댁을 떠날 터이니 어서 가서 지난번 꿩값을 대감마님께 달래서 가져오너라.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정승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화를 내었지요. 걔 거기 있느냐? 여기 꿩값 2냥이 있으니 그놈에게 갖다 주고 당장 내쫓거라. 아니 저런 배은망독한 놈이 다 있다니. 그러고 나서 곧바로 병판에게 일전에 부탁드린 그 무변에 관한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오. 라는 서찰을 보내었지요. 그러니 이 서찰을 받아든 병판은 대감의 모처럼의 청탁을 뒤로 미룬 것이 꽤나 불쾌하신 게로군. 하고 중얼거리며 막 답장을 쓰려고 하는데 마침 먼저 정해진 선정관이 다른 곳으로 차출되었다는 정갈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기뻐하면서 그 무인을 선정관에 임명했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무인이 정승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대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호통을 쳤답니다. 네 놈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나타났느냐? 소인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인이 그리한 것은
대감마님께서 화가 나시어 병판께 소인의 추천을 취소하라고 하시면 병판께서는 틀림없이 대감마님께서 기분이 상하셔서 그러는 줄 알고 어느 자리든지 반드시 임명해 주실 것 같아 그리 연극을 꾸며 싸우니 노여움을 푸시기 바라옵나이다. 그러자 재상은 그제서야 노여움을 풀면서 과연 능소능대한 장수 제목이로고 하더랍니다. 비단 잎사귀와 막내 동생. 남쪽 나라의 조그만 섬에 7 자매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맨 위의 언니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 했어요. 그런데 몹시 심술 맞은 큰언니는 막내 동생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버렸지요. 집안 청소부터 장작 패기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굳은 일은 모두 막내 동생의 차지가 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심성이 착한 막내는 조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열심히 집안일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 간 막내는 주릉주릉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어요. 어쩜 이렇게 빛깔이 고울까? 잡아먹지 말고 키워야겠어. 막내는 집 근처의 굴 앞에 큰 물통을 갖다 놓고 그 속에 물고기를 넣어서 키웠어요. 막내는 몸이 피곤하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이 굴 앞에 와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주릉주릉아, 맛있는 밥을 줄 테니 어서 나오너라. 그러면 물고기는 입을 뻐근거리며 떠올라 막내가 주는 밥을 맛있게 받아 먹었답니다. 덕분에 물고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큰 물통 속에 꽉 차는 베개만한 크기가 되었지요. 이에 반해 막내 동생은 점점 야위어만 갔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마르는 걸까? 글쎄 말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자. 언니들은 막내 동생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막내가 굴 앞에 서서 물통에 든 물고기에게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답니다. 자기가 먹을 밥을 물고기에게 나누어 주니 말을 수밖에. 그날 밤 언니들은 막내가 없는 틈을 타서 물고기를 잡아서 몰래 구워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막내는 굴 앞에 가서 물고기를 불렀답니다. 주릉주릉아, 맛있는 밥을 줄 테니 어서 나오너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물고기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실망한 막내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막내가 나오지 않자 큰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맛도 없는 그따위 고기가 보고 싶거든 부엌에 가보아라. 아마도 뼈가 남아있을 것이야. 이 말을 들은 막내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오간데 없고 정말로 앙상한 뼈만이 쓰레기 더미에 쌓여 있었답니다.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물고기의 뼈를 굴 근처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주릉주릉아, 싹 터라. 커다란 나무로 자라서 잎을 떨어뜨려. 그러면 아마도 임금님이 주우실 거야. 막내 동생은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선뼈를 묻은 곳에서 파란 싹이 트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나무로 자랐지요. 그 나무의 줄기는 쇠로 되어 있었고 잎은 비단, 가지는 바늘, 꽃은 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열매는 다이아몬드였어요. 막내가 놀라 바라보자 벼랑간 바람이 불더니
비단 잎사귀가 바람에 날려 임금님이 있는 대궐로 날아갔답니다. 비단 잎사귀를 본 임금님이 말하였어요. 이 신기한 잎사귀가 어느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알아내야겠으니 모두 나를 따르라. 임금님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온 섬을 두루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임금님과 신하들은 굴 앞에 있는 신기한 나무를 찾아내었지요. 여봐라,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자라게 되었는지 알아보아라.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그 내력을 알아보러 다녔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이 나무 근처에 7 자매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임금님은 7 자매를 모두 굴 앞으로 불렀답니다. 6 언니들은 모두 예쁜 옷을 차려입고 한껏 모양을 내고 나섰어요. 너희들은 이 나무가 어째서 여기에 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아느냐? 그러나 6 언니들이 알 리가 없었어요. 언니들이 모두 우물쭈물하자 임금님이 물었지요. 너희들은 7 자매라고 들었는데 왜 6명밖에 안 보이느냐? 또 1명은 어디에 있느냐? 네, 막내 동생은 집안일밖에 모르는 바보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막내 동생은 초라한 차림으로 임금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때 신기한 나무가 저절로 움직이더니 막내 동생의 머리 위에까지 가지를 늘어뜨렸지요. 막내 동생은 비단 잎사귀와 다이아몬드 열매를 따서 임금님에게 바쳤답니다. 임금님, 이 나무는 제가 심은 것입니다. 저의 정성이오니 아무쪼록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비로소 이유를 알게 된 임금님은 궁녀들을 시켜 막내에게 새 옷을 입히게 하였지요. 더러운 얼굴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은 막내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막내의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아가씨, 나의 왕비가 되어주십시오. 마침내 막내 동생은 왕비가 되어 임금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당나라에서 급제한 최치원.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학자입니다. 나라 안에서 첫 손가락 꼽히는 뛰어난 시인이자 문장가였지요.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로 멀리 당나라의 유학을 떠났답니다. 어려서부터 어찌나 재주가 뛰어나고 글 읽기를 좋아했던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 멀리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아직도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아이인데 머나먼 만리타국에서 혼자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허허 부인, 그런 걱정은 할 것 없소. 우리 치원이는 속이 꽉 찬 아이라 어디에 가서도 잘 해낼 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이는 아이 아닙니까? 집 떠나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어머니는 옷소매로 눈가를 닦았답니다. 유학을 떠나는 날 최치원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손목을 꽉 잡으며 거듭 당부를 하였지요. 치원아, 열심히 공부해서 10년 안에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거라.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는 집 생각도 하면 안 되느니라. 네, 열심히 공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 염려 마십시오. 어린 아들은 공손히 대답했어요. 12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젓하고 자신에 차 있었지요. 최치원은 드디어 조국을 떠나 머나먼 당나라로 떠났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최치원은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지런히 학문을 갈고 닦았어요. 워낙 총명했던 그는 하루가 다르게 학문의 경지가 높아졌지요. 신라 경문왕 13년에 당나라에서 예부시랑 배찬이 실시하는 과거가 열렸답니다. 잘 되었다. 마침내 내 실력을 펼칠 기회가 왔구나. 최치원은 과거에 응시하여 수많은 당나라의 선비들을 물리치고 급제를 하였답니다. 그 어려운 과거에 다른 나라의 선비가 급제를 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최치원이라는 이름은 당나라에서 유명해졌지요. 최치원은 곧 승무랑 시여사 내공봉 벼슬에 올랐답니다. 그 무렵 당나라는 황소가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이를 토벌하기 위해 고변이 제도, 행령, 병마, 도통이 되어 출전하게 되자 그는 최치원을 불러 종사관으로 삼았답니다. 최치원은 고변을 따라가서 황소에게 보내는 토왕소경문이라는 경고문을 지었는데 이 글은 매우 뛰어난 명문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답니다. 28살 때 최치원은 고국인 신라로 돌아왔지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그를 총애하던 당나라의 황제는 몹시 아쉬워하며 말하였어요. 하직 인사를 드리옵니다. 당나라의 사신으로서 잠시 신라에 머물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최치원은 신라에 돌아오자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며 그대로 고국에 머물렀어요. 헌강왕 11년에는 한림 학사 수병부시랑 지서 서감이란 벼슬에 올랐답니다. 그때까지도 최치원은 포부가 컸어요. 조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동안 당나라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닦아온 학문을 내 조국을 위해 마음껏 펼쳐보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라는 이미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가고 있었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사치와 허영이 나라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더욱이 선비나 관리들은 학문에 힘써 나란 일을 올바로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저 시기하고 헐뜯기에 바빴답니다. 뜻을 펴기가 어렵겠구나. 최치원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깊은 시골인 대산군의 태수로 부임하였어요. 대산군은 지금의 부여군 홍산면 일대이지요. 그는 그곳에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오직 시를 짓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 묻혀 살았답니다. 진성여왕 7년 당나라의 납정절사 병부시랑 김처이가 갑자기 바다에 빠져 죽은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신라에서는 해성군 태수 김중과 부성군 태수로 있던 최치원을 사신으로 삼아 당나라에 위문사절단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워낙 심한 흉년에다 도둑이 들끓어 길이 막히는 바람에 당나라로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최치원이 왕명으로 또 한 번 당나라를 다녀온 것은 훨씬 뒤의 일이지요.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벼슬을 할 때나 고국에 돌아왔을 때나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앞길이 평탄하지 못하였어요. 걸핏하면 모략이나 비난을 받으니 내 신세가 불우하기 짝이 없구나. 그는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벼슬의 꿈을 버렸답니다.
그는 자신의 호를 외로운 구름이라는 뜻인 고운으로 정한 것도 그 이유인지 모른답니다. 그 후 채치원은 자유로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시심을 다듬었어요. 깊은 산속 동굴에서 숨어 살기도 하고 강이나 바닷가에서 작은 움막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기도 하였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놓고 바라보며 글을 읽고 짓는 것을 즐거워할 따름이었지요. 채치원이 방랑한 곳으로는 경주의 남산, 강주의 빙산, 함주의 청량사, 지리산의 쌍계사, 한포면의 별장 등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가족과 함께 숨어 산 곳은 가야산의 해인사였어요. 그는 그곳에서 세속을 버리고 한가로이 학문을 벗삼아 일생을 마쳤답니다. 터주와 소도두.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농사꾼 총각이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돈이 없어 장가를 못 간 것이지요. 돈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0냥만 있으면 장가를 가겠는데 그놈의 300냥이 없어 장가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 총각이 집안에 모셔놓은 터주에다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었답니다. 영험하신 터주님,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돈 300냥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데 이때 마침 소도둑이 이 집에 딱 들어왔어요. 소도둑이 울타리 뒤에 납작 숨어서 외양간에 있는 소를 훔쳐가려고 틈만 엿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 총각이 돈 300냥 생기게 해달라고 터주에 빌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답니다. 저 바보 같은 이라고 돈 300냥이 생기기는커녕 오늘 밤 안으로 소 한 마리를 도둑 맞을 것이다. 제가 곧 훔쳐갈 테니까 말이지요. 소도둑이 숨어서 한참 기다리니까 총각이 빌기를 다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때다 하고 살금살금 외양간으로 기어들어가서 소를 딱 훔쳐내었어요. 소 고삐를 끊어잡고 소를 살살 밖으로 몰고 나왔지요. 그러고서 이제 막 도망을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딴 데서 훔친 돈 300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옛날 돈은 다 엽전인데 엽전 300냥이면 제법 무게가 나갔단 말이지요. 그걸 자루에 넣어가지고 둘러매고 다니다가 이제 소를 훔쳤으니 소 등에다 실었어요. 소 등에다가 돈자루를 싣고 가면 가뿐해서 좋으니 말이에요. 가다가 보니 도랑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도랑을 건너려고 소 고삐를 잡고 끄는데 이놈의 소가 도랑을 안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버티는 거지요. 아무리 고삐를 잡아 끌고 엉덩이를 때리고 야단을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도둑은 도랑 건너 저쪽에서 고삐를 잡아 끌고 소는 도랑 이쪽에서 안 가려고 버티고 이러다가 그만 고삐가 뚝 끊어졌답니다. 그러니 소는 이제 살았다 하고 되돌아서 껑충껑충 뛰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도둑은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지요. 도망가는 소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소를 잡으려고 따라갔다가는 잡히기가 딱 좋을 테니 말이에요. 이때 집주인 총각은 방에서 막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소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보았지요. 그랬더니 자기 집 소가 마당에 서 있는데 가만 보니 자루를 하나 등에 싣고 서 있거든요. 자루를 들여다보니 글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돈 300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까 터주님께 돈 300냥 생기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그새 소 등에 실어 보내주셨네. 아이고 고마워라. 총각은 그 돈이 정말 제 집 터주님이 보내준 돈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터주 모시기를 제 부모 모시듯이 하였답니다. 그리고 터주님이 주신 300냥으로 장가를 들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의리를 저버린 흑룡강 용왕. 강과 호수를 지키는 신들이 살던 옛날 하고도 아득하게 아주 먼 옛날이었답니다. 동해를 지키는 용왕과 흑룡강을 지키는 용왕, 천지를 지키는 용왕이 의형제를 맺고 서로 오가며 사이좋게 지내었지요. 그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동해 용왕이 맞이었고 버금으로는 흑룡강 용왕이었어요. 그리고 천지 용왕이 막둥이였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동해 용왕과 흑룡강 용왕이 천지 용왕의 안내를 받으며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맑아서 폭포를 구경하기가 딱 좋았답니다. 어허,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동해 용왕과 흑룡강 용왕은 폭포를 감상하며 연신 감탄했답니다. 폭포도 폭포였지만 폭포에서 논이는 수십 명 여인들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었거든요. 흰 날개를 활짝 펼치고 청길 벼랑에서 뛰어내렸다가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튕겨 무지개 사이로 너울너울 춤을 추며 오가는데 그 모습이 뭐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답더래요. 그 가운데에서도 남달리 분홍빛 옷을 입은 여인이 특히 빼어나게 아름다웠어요. 분홍빛 옷을 입은 여인이 춤을 출 때마다 등허리에 들이운 검은 머리가 치렁치렁하게 휘날리고 가는 허리가 낭창낭창 움직이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마음을 휘어잡았지요. 아름다운 그 모습에 정신을 홀딱 빼앗긴 이는 바로 둘째 흑룡강 용왕이었답니다. 이 세상에 저렇든 예쁜 여인이 또 있을까? 한번 사귀어봤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흑룡강 용왕은 막내 천지 용왕에게 넌지시 물었답니다. 저기 저 분홍빛 옷을 입은 아가씨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아, 미용이 말입니까? 미용이는 제 셋째 부인입니다. 그러냐? 아흠. 흑룡강 용왕은 천지 용왕의 대답에 아쉬운 듯 입만 쩝쩝 다셨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투덜대었어요. 아이고, 그 하필이면 막둥이 동생의 부인일 게 뭐람. 어느덧 밤이 깊었지요. 천지 용왕이 동해 용왕과 흑룡강 용왕을 위해 상다리가 휘어주도록 음식과 술을 내왔답니다. 형님들, 오늘은 날이 새도록 실컷 술에 취해봅시다. 하하하, 달도 이처럼 밝고 진수성찬에다가 맛 좋은 술도 있으니 좋고 말고. 자, 내 잔부터 바꿔라. 세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며 한껏 취했답니다. 그런데 흑룡강 용왕은 술을 한 잔, 두 잔 들이킬수록 미용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끝내는 동생 천지 용왕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에 이르렀지요. 동생, 내 병 좀 고쳐주게나. 처방은 자네만이 내릴 수 있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천지용왕이 진지하게 말하자 흑룡강 용왕이 기쁜 마음을 드러내며 말하였어요. 미홍이 때문에 내 상사병으로 알아눕게 생겼다네. 그러니까 동생, 미홍을 나한테 넘겨주게나. 네? 참 형님도 미홍이는 제 부인입니다. 아위의 부인을 달라니 세상에 그런 법도 있습니까? 우린 의형제일 뿐 실제로는 서로 다른 핏줄을 타고나지 않는가? 안 되는 법이야 없지.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동해 용왕이 둘째에게 벌컥 화를 내었어요. 얘 둘째야, 너는 정신이 나갔느냐? 형제끼리의 의리는 둘째 치더라도 친구끼리의 우정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냐? 앞으로 그런 고약한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흑룡광 용왕은 형이 꾸짖는 말에 머리를 푹 숙였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 뒤로 한 달이 흘렀지요. 두 형이 또 백두산으로 놀러 왔어요. 세 사람은 온천에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낮잠을 청했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깍 하고 여인들의 겁에 질린 소리가 잠결에 들려왔지요. 동해 용왕과 천지 용왕이 어리둥절해하며 눈을 비비고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흑룡강 용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를 않았어요. 잠시 후 여인들의 비명이 다시 들려왔답니다. 뭔가 짐작이 간 천지 용왕이 쪽빛 용검을 쥐고 서둘러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곳에서는 흑룡광 용왕이 미홍을 옆구리에 차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중이었지요. 미홍은 눈물 범벅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흑룡광 용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댔어요. 하지만 흑룡광 용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 모습을 본 천지 용왕의 눈에는 불꽃이 확 일었답니다. 이놈아, 내 칼을 받아라. 천지 용왕이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흑룡광 용왕도 미홍을 내던지고 동생과 맞섰답니다. 챙, 챙, 챙. 용검과 용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번쩍이고 번개치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였어요. 두 사람 모두 기세가 만만치 않았지요. 땅에서 싸울 때는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사나웠고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며 싸울 때는 드센 산매처럼 날랬어요. 싸움이 무르익을 무렵 동해 용왕이 헐레벌떡 뒤쫓아왔어요. 어허, 내버려 두었다가는 둘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말겠구나. 동해 용왕은 은빛 용검을 휘두르며 싸움에 끼어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당장 용검을 거두어라. 맏형이 가운데서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했지요. 그제야 둘째와 셋째는 싸움을 멈추고 용검을 거두었답니다. 어서 동생한테 사죄하지 못할까? 동해 용왕이 다시 눈을 부라리며 둘째에게 호령했어요. 흑룡광 용왕은 마지못해 겨우 무릎을 꿇고 동생에게 빌었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동해 용왕과 흑룡광 용왕이 또다시 백두산으로 놀러왔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흑룡광 용왕은 미홍이가 생각나서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흑룡광 용왕과 천지 용왕은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다시 검을 휘둘러댔어요. 의리도 체면도 모르는 놈과 우정을 나누고 의형제를 맺다니 흑룡광 용왕을 당장 혼쭐 내주고
끝장을 보리라. 이번에는 맏형도 크게 화가 났지요.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둘째가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 흑룡강 용왕에게 펄펄 끓는 물을 퍼부었대요. 흑룡강 용왕은 동해 용왕을 맞받아치면서 차디찬 입김을 내뿜었지요. 그러자 그 뜨거운 물이 삽시간에 우박이 되어 땅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이번에는 약이 바짝 오른 흑룡강 용왕이 동해 용왕의 머리 위로 휙 날아올라 얼음을 와르르 토해냈어요. 그러자 동해 용왕이 얼른 뜨거운 입김을 내뿜어 얼음덩이들을 소나기로 만들어버렸지요. 천지 용왕이 토하는 불길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를 불렀고 용검을 휘두를 때마다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나지는 않았답니다. 그 뒤부터 동해 용왕과 천지 용왕은 흑룡강 용왕과 의리를 끊었대요. 지금까지도 화해하지 못해서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거린다나요. 그래서 싸움이 작게 벌어지면 가랑비가 내리고 싸움이 크면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곤 한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싸움이 작기 때문에 백두산 천지 날씨가 변덕스러워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새 용왕이 다시 우정을 되찾을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게으른 남편. 어느 마을에 자식을 열이나 둔 가난한 부부가 살았답니다. 아내는 부지런하고 야무진 데 비해 남편은 착하긴 하지만 게으름뱅이였지요. 아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집에서 잠만 쿨쿨 잤답니다. 아이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아내가 버럭버럭 고함을 질러도 듣는 둥 마는 둥, 자다가 일어나면 우걱우걱 먹어댔고 먹고 나면 다시 벌렁 드러누워 잠만 잤지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돈을 벌기 전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요. 참다 못한 아내는 남편을 내쫓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남편의 신세는 처량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하염없이 걷기만 하였지요. 숲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들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답니다. 그러다 너무 피곤해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노인이 다가와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이보시오,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요? 남편은 부인에게 쫓겨난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껄껄 웃으며 지갑 하나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돈이 떨어지면 지갑을 열고 소포 우아우아 소포시라고 주문을 외우시오. 그러면 원하는 만큼 돈이 쏟아질 거요. 노인의 말에 남편은 단숨에 피곤이 싹 가셨어요. 남편은 노인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부인과 자식들 생각을 하니 힘이 절로 솟아 한 걸음에 마을에 도착하였지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 남편의 절친한 친구의 집이 있었어요. 친구에게 자랑하고 가야지. 남편은 친구네 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친구 부부는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며 술상까지 차려주었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남편은 요술 지갑을 꺼내 자랑하기 시작했지요. 귀가 솔깃해진 친구는 요술 지갑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주문을 외워보라고 졸랐지요. 그야 쉽지. 소폿 우아우아 소폿.
그랬더니 마술처럼 지갑에서 금화가 우수수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친구 부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거렸어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자꾸만 술을 권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 주는 대로 마구마구 들이켰답니다. 결국 남편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친구 부부는 지갑을 살짝 바꿔치기 했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부인과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보, 얘들아, 이제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러고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답니다. 소포 우아우아 소포.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요술 지갑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돈은커녕 먼지만 폴폴 날리는 거예요. 아내는 화가 치밀어 남편에게 마구 욕을 퍼붓고는 다시 내쫓아 버렸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슬픔에 잠긴 남편은 터덜터덜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노인을 다시 만난 거예요. 노인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번엔 염소 한 마리를 주었어요. 이 염소를 보고 간딩 파그코로 킨난딩이라고 주문을 외우면 염소가 돈을 줄 거요. 남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였답니다. 그런데 친구 집 앞에 다다르자 또 술 생각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친구 집에 들렀지요. 친구 부부는 남편을 보고 몹시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였지요. 술에 취한 남편은 염소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친구 부부는 남편이 골아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또 염소를 바꿔치기 했답니다. 깨어난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염소를 보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지요. 칸딩 파그코로 킨난딩. 그런데 주문을 외워도 염소는 멀뚱멀뚱 가족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내는 더 크게 화가 났지요. 다시는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또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노인을 만났는데 이번엔 노인이 식탁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 식탁 앞에서 텐데라 메사라고 주문을 외우시오. 그러면 원하는 모든 음식을 차려줄 거요. 남편은 오는 길에 또 친구 집에 들렀어요. 친구 부부는 식탁을 또 바꿔치기 했지요. 그러니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텐데라 메사라고 아무리 외쳐도 식탁은 그 자리에 얌전히 있을 뿐이었답니다. 아내가 쫓아내기 전에 남편은 먼저 집을 나섰어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노인을 다시 만난 것이지요. 노인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게 없군요. 이 지팡이는 당신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사람을 혼내줄 것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스톤 파모돈이라고 주문을 외우시오. 남편은 지팡이를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요술 지갑이고 염소고 식탁이 왜 집에만 가면 아무 효과가 없을까? 그러느라 친구 집에 들르는 걸 깜빡하고 곧장 집으로 갔답니다.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아내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친구와 친척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였답니다. 아내의 입은 산만큼 튀어나왔지만 말이지요. 남편의 집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물론 그 친구 부부도 와 있었지요. 남편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를 꺼낸 다음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답니다. 바스톤, 파모돈.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술 지팡이가 남편을 속인 친구 부부에게 달려들어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복의 친구, 제발 살려주게. 요술 지갑과 염소, 식탁을 모두 돌려주겠네. 친구 부부는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였답니다. 그제야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친구 부부에게서 요술 지갑과 요술 염소, 요술 식탁을 모두 되찾았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요. 부자가 된 남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조이삭 하나로 부자가 된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총각은 이웃집에서 조이삭 몇 개를 얻어와 상 기슭에 심었어요. 총각은 조이삭을 정성껏 가꾸었지요. 마침내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이 되었답니다. 총각은 지게를 메고 조이삭을 거두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글쎄 새들이 조이삭을 모두 쪼아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달랑 조이삭 하나만 남겨둔 채 말이에요. 아니,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건데. 총각은 하나 남은 조이삭을 가지고 산기슭을 내려왔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조이삭을 가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요. 날이 저물자 총각은 어느 집에 묵게 되었어요. 총각은 조이삭을 건네며 집주인에게 부탁했지요. 이 조이삭을 잘 맡아주십시오. 제게 아주 소중한 것이거든요. 다음 날 집주인이 총각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하게 됐네. 지난밤에 쥐가 조이삭을 먹어버렸지 뭔가. 어르신께서는 하찮은 조이삭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무척 소중한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쥐라도 잡아주십시오. 집주인은 쥐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달랑달랑 쥐 꼬리를 잡고 숲속 오솔길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산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쥐를 날름 잡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달아나려는 고양이를 덥석 낚아챘어요. 요놈, 내 소중한 쥐를 잡아먹다니. 총각은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안고 갈 길을 재촉했답니다. 고개를 서너 개쯤 넘어가자 총각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여태 아무것도 먹지 않았구나. 가까운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야겠어. 총각은 주막에 들러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그리고 참, 이 고양이는 내게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주십시오. 고양이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고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양이를 안았어요. 총각이 개눈 감추듯 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지요. 주막집 주인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아이고 총각, 이를 어쩌지? 글쎄 우리 집 개가 고양이를 물어서 죽였다네.
하는 거였어요. 그 말에 총각은 어이없어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고양이를 맡긴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미안하네. 고양이 대신 우리 개라도 가져가게나. 주막을 나선 총각의 품에는 개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답니다. 총각이 산 모퉁이를 돌아 고개를 넘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어요. 총각은 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지요. 총각은 집주인에게 이 개는 제게 아주 소중한 개랍니다. 그러니 하룻밤만 잘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집주인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 아침 집주인이 총각을 찾아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미안해서 어쩌나. 지난밤에 우리 소가 자네의 개를 걷어차 죽였지 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개 대신 소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소를 준다는 말에 총각은 콧노래를 부르며 소를 끌고 길을 나섰답니다. 어느새 해가 꼴깍 서산으로 숨었어요. 총각은 소를 끌고 한 집에서 또 하룻밤 묵기로 하였지요. 이 소는 저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 잘 맡아주십시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게나 하고 대답했어요. 다음날 첫 딸기 울자마자 총각은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맬 뿐이었지요. 주인어른, 얼른 제 소를 주십시오. 갈 길이 바쁘니 어서 빨리 제 소를 주십시오. 미안하게 됐네. 글쎄 내 아들 녀석이 자네 소를 우리 소로 잘못 알고 팔아버렸지 뭔가. 아니, 소를 팔았다고요? 그럼 어느 집에 팔았는지 알려주세요. 총각은 소를 사간 집을 찾아갔어요. 소를 산 집은 마을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지요. 대감마님, 제 소를 돌려주십시오. 어허, 이를 어쩐담. 그 소는 우리 가족이 벌써 잡아먹어 버렸네. 예? 그렇다면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야, 내 딸이 가장 많이 먹었지. 그럼 대감 마님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총각의 말에 대감은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지요. 그러나 당당한 총각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놈이라면 내 사위가 되어도 나무랄 데가 없겠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대감은 총각을 사위 삼기로 하였답니다. 내 딸을 자네에게 내줄 수는 없네. 그러나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내 딸과 함께 산다면 말리지는 않겠네. 총각은 흔쾌히 대감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 후 총각은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왜 울산 바위가 설악산에 있을까?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여우가 사람처럼 제잘제잘 말을 하던 옛날 이야기랍니다. 조물주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바위들에게 명을 내렸대요. 천국의 바위들아, 내가 12,000개의 바위로 봉우리를 만들려고 하니 자기 마을에서 가장 크고 멋진 바위들은 금강산으로 모이거라. 조물주의 명을 듣고 전국의 내노라 하는 바위들이 하나둘 금강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먼 남쪽 경상도 울산에 있는 바위는
조물주의 명을 뒤늦게 들은 탓에 다른 바위들보다 늦게 출발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금강산에 닿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바위가 숨을 헉헉대며 구르고 있을 때였어요. 바위의 귀에 1만 2천 봉이 다 만들어졌으니 더 이상의 바위는 필요 없다는 말이 들려왔지요. 그 순간 바위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를 어쩐담? 다시 울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동안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던 바위가 주위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하였어요. 금강산보다는 못하겠지만 이것도 살만한 것 같으니 아예 여기에서 눌러 살자. 그곳이 바로 설악산이랍니다. 그 후부터 바위는 울산에서 왔다고 해서 울산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울산 원님이 강원도 양양 원님을 찾아왔어요. 에헴, 그 울산 바위는 원래 울산에서 온 것이니 바위 세금을 내시오. 양양 원님은 몇 해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바위 세금을 건넸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양양 원님은 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얼마 후면 울산 원님이 세금을 받으러 올 터인데. 양양 원님은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지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들이 아버님,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요즘 통 진지도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원님에게 물었어요. 사실은 말이다. 하고 원님은 아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답니다. 아버님, 다음번에 울산 원님이 찾아오시면 바위 세금을 못 내겠다고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양양 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고을에는 울산 바위가 없어도 훌륭한 바위가 많으니 도로 울산으로 가져가시라고 하십시오. 그제야 원님은 아들의 말뜻을 알아채고는 무릎을 탁 쳤답니다. 얼마 후 울산 원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양양 원님을 찾아왔어요. 아흠, 그 세금은 준비가 되셨겠지요? 그것이 올해는 고을 살림이 좋지 않아 바위 세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온데 이번 기회에 울산 바위를 도로 울산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떠신지요? 양양 원님의 말에 깜짝 놀란 울산 원님은 그렇다면 그 앞으로는 바위 세금을 받으러 오지 않을 터이니 울산 바위를 가져가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내빼듯이 울산으로 돌아갔답니다.